네, 반갑습니다. 오늘 듣고 오시는데 선생님께서 감사드리고 이 본기적으로 정말 귀한 듣기 같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오늘 몇 회? 7회입니까? 6회입니까? 7회차죠. 다 대입합니다. 3개 정도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신 분은 계속 오시는데, 안 오시는 분은 계속 안 오시고, 조금 더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이트 뭐, 수료자 드려야 나한테 보면. 사소한데. 오늘은 조금 지금 했던 우리 제조 IT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자동차 산업에서의 시스템 테스팅 그리고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고, 그 전에는 데이터가 지켜가는 데이터화가 돼야 되죠. 많은 부분 지금 교육들도 엄청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내가 알고 있는 몇 년대기도 계속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거의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도 되고 있고, 저번 주는 어제 우리 메타버스인가?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는데, 이 세상은 제가 모르는 세상을 점점 빨리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LG전자에서 현재 LG전자 VS 비클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VS 사업본부 스마트 개발 인질 버전 10단하고 고전에는 LG전자에서 모바일 앱 소프트 개발 리더를 하신 함흥영 10단인 것이고, 조단수 산업의 시스템 테스팅 앤 DX라는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의 안병용 책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정시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 이제 그런 품질 부문에, 네, 고맙습니다. 품질 부문의 어떤 부서들은 통상 이제 연구원이 아니라 이제 사무직 직급을 쓰는데, 유독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품질 부서도 연구원 직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처음 플래닝 단계부터 양산 이후 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대부분 R&D 연구원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객사, 소위 말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대부분들이 연구원들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저와 같은 인정시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개발자 출신들이 많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연구원 레벨을 맞추는 의미에서 통상 R&D 직군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정시험 업무는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품이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현재 사무실은 이제 인천에 있는 LG전자 인천 캠퍼스에 있고, 사업은 이제 Vehicle Component Solution이라고 해서 BS 사업본부라고 합니다. BS 사업본부 자체는 이제 그린 사업부 그리고 또 스마트 사업부로 양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린 사업부는 배터리나 모터 그리고 인버터와 같은 자동차의 어떤 큰 옛날으로 말하는 파워 트랜스미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스마트 사업부는 잘 아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텔레매틱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뷰를
관한 한 부서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광모 회장님이나 LG전자의 권봉숙 사장님 이런 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업부에 저희를 총괄하시는 분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저 본부장님 정도만 뵙고 그 위에 분들은 사실 제가 뵙지 못합니다. 근데 뭐 그분들의 의지 속에 VS 사업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어 있고 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고요. 하여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도 이 부분에 시작한 지가 이제 2016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4년 사이에 저희 부서가 처음에 100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구성원만 이제 한 3배 정도 늘어나 있고 부서 그 안에 연구원들은 저희보다 한 10배수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실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한 10배수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저쪽 자리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 하셔도 되고 이쪽에서 하셔도 된다고. 네, 이렇게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앞자리에 나와서 강의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커렉션을 해주고 질문을 해주시면 실무에 맞는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업무의 대부분은 저는 절반 이상은 회의를 거의 하고요.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고객사 만나서 많이 혼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간혹 업무에 몰려서 이제 급하게 뭘 해야 되면 혼자 들어가서 숙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서는 시스템 테스팅 그리고 하드웨어 릴라빌리티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기간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장 이전 업무를 할 때는 이제 팀장 업무를 하면서 팀장 소프트웨어 쪽에 인정시험 업무를 진행했고 현재 맡고 있는 저희가 생산하는 스마트 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이제 아까 저는 디스플레이, 스마트 사업이라고 했으니 그쪽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허드웨어 같은 장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입점시험에서 고객한테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DX는 실제로 오늘 발표 주제에 한 10%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인정시험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이 DX 과제들이 재작년부터 좀 많이 올라오고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처음에 모바일 사업으로 갔을 때, 이 VS 사업으로 갔을 때, 전배교육이라고 해서 타 사업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배우할 때, 첫 시간에 보여준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래 자료를 회사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 전자회사들은 보안이 강해서 자료를 내보낼 때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있는 그림들 아니면 대부분 이게 삭제해나 나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자가 검열을 많이 해서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자료가 그래서 좀 엉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궁금한 게 더 물어보시면 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자동차가 이렇게 부품이 많고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어들, 이 전체 하나는 현대나 GM이라는 회사가 만들지만 이 하나하나는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만든다는 거죠. 이 많은 부품 중에
사실 전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클러스터와 여기가 디스플레이 같은데요. 요 정도 저희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전기차도 보시면 이 부품보다 수는 적지만 실제로 예, 무게는 그 얘기 재밌는 얘기 해주시던데, 이 전체 무게와 이 전체 무게, 전기차와 일반 차의 무게를 재보면 이 무게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의 부품 무게가. 그 이유가 여기에 탑재된 전 배터리가 무게가 엄청나다고 하고요. 그래서 통상 제네시스가 한 2톤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가 거기서 한 100kg나 200kg가 좀 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이제 부품 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내연기관차가 약 2만 개나 3만 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전기차가 한 그의 3분의 2나 5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 사업부에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ECU라는 디바이스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고, ECU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나오는 이런 헤드 유닛, 그리고 엔지니어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속도계 나오는 클러스터 장비들, 뭐 여기 보면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전장품들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요. 실제로 LG에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자동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디스플레이 오디오 쪽을 맡고 있는 전자의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제품군으로 나눠집니다. 뭐 여기는 헤드 유닛이라고 하는 그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진행하는 부분이고, 속도계가 있는 클러스터, 그리고 텔레메틱스, 또 CID 허드, 이 좋은 차에 대부분 달려 있는 거라고 보시는 허드 같은 케이스도 이제는 점점 중저가 차량에도 많이 탑재되는 것 같고요. 이 무선 충전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이다스 장비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산업 트렌드에 있어서 좀 커가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단품이고 LCD고 사이즈도 8인치, 7인치 조그만 한 것들이다가 점차 대용량이고 커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클러스터, 여기 헤드 유니트, 그리고 고객 유니트 이런 것들이 하나로 붙어서 만들어지는 추세이고요. 실제로 이쪽 후속 모니터들도 고급차에 탑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시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일단 자동차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장품들의 하드웨어 신뢰성 시험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테스팅 운영에 대한 어떤 현황을 소개하고, 그 시험 분야에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두세 개 정도의 DX에 대한 접목을 사례 소개하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동차를 뭐 실제 개발하는 그 연관 부분에 계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자동차 개발하는데 통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 개발 기간 대비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 같은 케이스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다 개발을 하고, 자동차는 여기 시도 2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2년보다 더 깁니다. 플래닝하는 단계부터 보면 한 4년, 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단계상으로 이렇게 처음에 여기 RFQ라고 해서 일반 자동차 제조사가 저희 같은 LG전자에 제안서 제출하라고 오는 시점, 그 이전 시점부터 시작을 하면 그 RFQ에 일단 수교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모델이 확정이 되고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 확장, 여기는 이제 기부품에 대한 차량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양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약 한 7개월 후에 이런 ECU들도 프로토를 만들어서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실제 차량은 아니지만 이런 쉘프 같은 데에다가 다 연결을 해서 실제 뭐 클러스터는 뭐 저 하만에서 만들고 AV에는 뭐 LG전자가 만들고 브레이크는 보시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시점에 한번 시작품들을 다 걷어가지고 연결해보고 동작을 하나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는 정도가 프로토이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15개월 정도 더 지나면 이렇게 이제 파일럿 차들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실제 굴러가는 차들이고 뭐 가다가 설 수도 있긴 한데 실제 참여하고 나오는 시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실제 파일럿이 나오면서 개발이 거의 절정을 달리고 이제 막바지에 막 디버깅하는 정도만 남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의 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에서는 뭐 제네시스라는 깐다거나 GM에서의 에스칼레이드라는 까는 이런 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라인이 깔리면 실제로 각 서플라이한테서 받은 온갖 부품들을 실제로 결합해서 양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산을 하고도 바로 대용량을 가지 않고 통상 GM 같은 케이스는 그 CTF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자기네들이 온갖 차들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실제 주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 모바일이나 일반 B2C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 상단계에서 일반 고객한테 다 갔지만 자동차는 여기서 생산을 하더라도 뭐 여기 보시면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3개월, 6개월, OEM들보다 다 다르지만 실제로 더 테스트를 하고 실제 양산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자동차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나 이제 늘상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보시면 실제로 자동차의 오토모티브 영역에서 이런 APQP라는 단어는 그냥 밥에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반드시 논의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자동차 처음 플래닝 단계부터 이 양산한 이후까지 고객 관리하는 것까지 다루는 프로세스 그걸 APQP라고 표현을 하고 APQP는 그 소위 말하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프로세스의 생산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기반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앞에는 그 프로세스 실제로 고객사하고 저희가 보면 이제 RFQ를 하고 수주가 되는 시점, 이 시점에 좀 앞단계나 아니면 이 시점쯤에 제품도 없는데 고객사들이 와서 뭐 워크숍도 하고 뭐라 그러죠? 생산 라인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플라이어들한테 와서 너네 이번에 저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너네 라인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2단계부터 논의를 하고요. 실제 자동차가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까지도 와서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4M으로 인한 변경이 생길 때마다 고객사가 직접 와서 라인 또 오디트하고 제품을 가져가서 또 시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해주는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APQP는 4개의 단계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네, 여기 플랜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덕트 밸리데이션 이 4가지 단계하고 실제로 여기 5가지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액티비티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이 플랜 단계에 이미 여기 보시면 뭐 디자인이나 여기 보면 부품의
비일 오브 머티리얼, BOM도 이때 당시 이미 초기 단계 BOM을 만들고요. 그 초기 단계 플래닝 이후에 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서플라이어나 자동차 회사나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 FM, DFMA를 실시하게 돼서 이 전형적인 자동차 회사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FMA는 고객사에도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를 리딩하는 그룹도 자동차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VDA나 AI 에지 같은 그런 워크 그룹 자체에서 이 디자인 FMA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프로세스 FMA에 대해서 제정하고 또 적용을 강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DFMA를 직접 고객사하고 리뷰를 하는 활동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DFMA 그 마스터들하고 뭐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할 경우에는 예전 코로나가 없은 시절에는 출장을 가거나 출장을 와서 실제로 디자인 리뷰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이런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만들고 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데 여기가 실제로 개발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가 통상 한 1년 정도 걸리는 단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실제로 공정을 프로세스,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공정입니다. 생산 공정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 때는 실제로 이런 품질 시스템, 생산이나 공정, 품질 시스템을 만들고 리뷰하는 단계.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프로덕트와 생산 공정을 밸리데이션하는 단계. 그래서 실제 아까 앞에 보신 그런 공정의 차량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출시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 플래닝 하는 단계와 프로토로 만드는 차량 단계, 프로토 단계, 파일럿차 단계, 뭐 이렇게 론칭하는 이 단계.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에피큐피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슈의 좀 상세까지는 아니지만 오버뷰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자동차에 있는 이런 실버 박스, 그 오디오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 군대 있을 때 이거 저희 고창에 이걸 뜯어다가 그 통신 창고에다가 설치해놓고 음악을 듣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자동차 생각하면 이 생각만 나지 이런 거는 아직도 잘 개념이 잘 없는데 이게 보시면 실제 제네시스에 해당하는 이게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UX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쉐비 트럭에 지금 한국의 콜로라도라는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GM의 쉐보레 트럭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이 쉐비 트럭이 그렇게 그냥 엄청 많습니다. 가다 보면 다 쉐비 트럭입니다. 거기에 탑재되는 그 장비, 그걸 이렇게 생긴 놈들을 다 헤드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도 있고 실버박스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연동된 놈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놈도 있고 디스플레이만 또 따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인포테인먼트, 헤드 유닛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피처는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텔레메틱스는 이것도 그냥 개념적으로 저희가 저기 제네시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스마트폰하고 차량 제어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GCS라는 앱이 있는데 제네시스 컨트롤 서비스라고 그런 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앱들을 구동하기 위한 ECU
전장품, 그걸 텔레매틱스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원래 태생은 이런 GCS 같은 앱, 스마트폰 앱보다는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도난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좀 보조한다고 해야 되나? 사고가 나면 응급콜을 해서 군환을 하는 역할, 그리고 차량이 도난당하면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이렇게 강제로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래 태어난 게 이런 텔레매틱스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그 서비스가 이제 이런 GM의 온스타 서비스이고, 한국에서는 GCS 서비스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출시한 V2라는 모델의 디스플레이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캐딜락 차의 안쪽 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7.2인치 여기가 서툴러집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실제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 빨간불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AVN이나 가운데 클러스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여기 벤츠의 CID는 이제 실제로 아까 조그맣게 보이신 여기 조그마한 이 녀석이 좀 디스플레이하고 이 실버박스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실버박스는 대시보드 안쪽에 어디 숨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실제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보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V2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클러스터와 가운데 AVN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 점차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추세가 강해져서 저희 회사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고, 이번에 다임러에 출시되는 이 부분도 다임러에서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모셔널 UI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산하는 회사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이 시장 품질 이슈가 나올까봐 밤낮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류들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디스플레이류에 대한 고객사의 요청사항 같은 것들이 점점 좀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류의 주요 이런 피처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런 밝기나 루미넌스나 LCD 리스폰스, 여기 유니포머티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특성들, 여기 있는 특성들은 디스플레이 자체의 어떤 역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LG 디스플레이나 AUO나 이런 디스플레이 그 원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역량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역량이 다 올라와 있어서 이 다른 품목들은 크게 역량 이슈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포머티, 무라 이 부분이 사실 디스플레이 원판 이외에 기구적 결합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기구를 잘 결합하고 만드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개발 초기부터 막바지까지 계속 애를 먹이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포머티 같은 케이스는 이런 아까 보시는 그런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일정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통상 이 블랙 유니포머티를 강조하는데 50% 이상 되는 게 통상적인 고객사의 요청사항입니다. 이 말은 되게 쉽거든요. 이게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런 인판 없는 디스플레이류의 어떤 그 유니포머티를 계산을 하려면 이 50%가 되게 쉽지가 않고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수율이. 네, 그래서 이 블랙 유니포머티를 개선하는 여러 타스크들도 있고 액티비티들도 있는데, 하여튼 애를 가장 많이 먹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화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니포머티가 좀 강도가 세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데 앞에 그 유니포머티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눈으로 구별할 수 없고요. 이 물화는 사람 눈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디펙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게 얼룩이 이렇게 검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런 검은 판에 이렇게 약간 하얗게 보인다거나 어떤 견에 이렇게 막 별처럼 막 이렇게 막 쪄져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견에 물결 무늬처럼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걸 뭐라라고 표현을 하고 유니포머티 쪽인데 좀 더 좀 정도가 센 그런 디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디스플레이에서의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허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유리에 직접 발사해서 하는 여기 속도계나 여기 보시는 그 속도계나 증가 현실을 보여주는 그 장비이고요. 얘도 실제로 여기는 저희 눈에는 여기만 보이지만 실제 장비를 보면 이 장비가 그 AR 허드, 뭐 폭스바겐의 허드 이런 것들인데 진짜 이만한데 여기 대시보드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부품에서 쏘는 그 렌즈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부품에서 영상을 직접 LCD 패널로 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이 또 있는데 이런 복합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계략을 좀 받고 그런 이슈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신뢰성을 보존하는가, 그런 신뢰성 테스트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릴라이빌리티 테스트는 일단 저희가 잘 아는 제품 보증 수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수명이니까 보장 없이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이걸 10년 개런티, 15년 개런티를 하려면 짧은 기간 내에 시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대부분 가속 수명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고객사하고 수주가 되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받습니다. 혹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하드웨어 신뢰성 자료들은 GM의 3만화치이라는 스펙, 폭스바겐은 8만이라는 스펙, 뭐 현대 뭐 이렇게 하여튼 다 고객사마다 자기네들의 고유 스펙이 있고 이 하드웨어 릴라빌리티를 수주가 되면 바로 공부해서 이제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 역할이 전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이런 제품을 처음 수주받게 되면 이제 뭐 환경 챔버도 사야 되고 뭐 열충력 챔버 뭐 그리고 드랍 테스트한 그 드랍 테스트 유니트 그리고 더스트 챔버 온갖 종류의 챔버를 다 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16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불트로 프로젝트 아까 말한 그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는 그 제품을 투자할 때 이 사이즈가 102m 정도 돼서 회사에서 보유한 챔버가 없었기 때문에 1m 넘게 들어가는 챔버를 직접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챔버비만 한 5억 정도 챔버를 사고 과학 장비 한 2억 원치 사고 이렇게 장비를 사서 장비 세팅을 하게 만드는 그 근간의 스펙이 이 어떤 하드웨어 릴라빌리티 테스트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들을 열어보면 거기에 이렇게 전장 부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스펙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보증 수명은 여기 보시면 뭐 10년이고요. 16만 킬로미터까지 보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다른 OEM인데 여기는 보면 15년에 30만 킬로미터를 보증하고 이렇게 각기 고객사별로 이런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릴라빌리티 스펙을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GM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시험이고요. 그 GM의 4만원치기라고 표현을 하고, 통상 이 하드웨어 밸리데이션이 여기 보시면 14주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 한 14주에서 1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시험에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그 시험은 중단을 하고, 다시 또 개선을 해서 또 진행하고, 이런 게 계속 자동차 서플라이 입장에서는 초기 개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2년이라는 개발을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16주 정도 걸리면 이게 시험 한 번 하는데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빼려면 4개월 또 훌떡 지나가고, 한 번 빼려면 4개월 훌떡 지나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레그가 왜 레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상에 이런 안에 이 사마나치리 같은 것들 주다 보면 이 선으로 다리처럼 생겨서 레그라고 한 건지, 근데 레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시료수와 거기에 이제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 시험을 해야 될, 소위 말하는 일라비를 테스트 시험 진행해야 되는 시료가 들어오면 일단 저온 환경 챔버에서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푹 얼립니다. 얼려서 뺐다가 동작 확인 시험 한번 하고, 저온에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 각 항목, 뭐 블루투스 칩셋이나 뭐 GPS 칩셋, 그리고 마이콘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그 전압, 전류, 그리고 동작, 그 기본 화면이 나오는지 이런 시험들을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내부별로 패러렐하게 이제 시험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 미케니컬에 연관된 기구적인 어떤 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데, 얘는 보시면 하이 템퍼러처 데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온에다 넣고 500시간 동안 찝니다. 계속 찌고, 찐 다음에 동작을 중간에 켜서 정상 동작을 하는지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OEM은 이걸 하면서 계속 켜놓고 동작하는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구적 기구를 다 500시간 찐 다음에 나오는 그 장비를 기구적으로 이렇게 다시 측정을 해서 이슈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없으면 다시 미케니컬 속 이런 드랍 테스트나 진동 시험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이 썸마는 이제 온도에 대한 어떤 잘 견디는지의 시험인데, 여기를 보시면 얘는 더 가혹해서 서멀솔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온도를 85도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렸다가 하는 거를 1시간 주기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630 사이클, 1000 사이클, 1500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을 돌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 시험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기구적인 그리고 온도적인 이 두 가지 레그 시험에서 대부분 문제가 다 걸러진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더스트나 워터나 프로스트, 소금을 뿌리기, 여기에 전기적 특성들, 이거는 회로적인 문제들이나 초반에는 문제가 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가장 힘든 부분들은 이제 이런 메케니컬 쇼크와 서멀 릴라이빌리티 쪽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이후에 쭉 연장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다 끝나면 또 이제 기본 기능 시험 해보고, 론으로 가서, 그리고 아니면 장비로 테스트해서 이슈가 없는지 보고, 그 장비가 시험이 끝나면 고객사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한 5대, 3대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고객한테 보내면, 그 고객이 이 무작위도 저희가 무작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 시험을 시작할 때 고객사에서 시료마다 이렇게 넘버를 다 붙이고요. 그래서 64대의 일련 번호가 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고객사가 3번과 10번을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뽑아갖고 보내면 자기네가 직접 뜯어보고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나 현대 같은 케이스는 뭐 옆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결과를 현대 같은 케이스는 저희 결과 신뢰하는 것 같고요. GM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 직접 와서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면 크로스 섹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장 부품들 보면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안에 회로 패턴도 살아있는지를 보려고 그 크로스 섹션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직을 PCB판에다 수지를 뿌리고 그걸 통 잘라가지고 그 자른 부분을 이렇게 그 익스퍼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시는 분들이 그걸 열심히 갈아가지고 부품의 단면을 이렇게 회로 다리가 살아있는지 어디 끊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그거를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 섹션도 한 번에 할 때만 50개, 60개 그 패턴 부분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상당한 기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해요.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각 사별로 이런 릴라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하는 어떤 조건들의 차이를 명시한 건데 실제로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뭐 70에서 최고온이 70 혹은 85도이고요. 통상 85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마이너스 40도를 통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습도 사이클, 뭐 열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각 차이는 있지만 이 대부분 고저온을 한 500시간 이상씩 푹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동 시험을 하는 것들인데 통상 3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품의 그 전면으로 옆면으로 그리고 상하로 진동을 해서 이슈가 없는지 보고요. 자연악화는 통상 1m에서 드랍 테스트를 해서 동작을 하는지 외형상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비들은 시험실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사무실에 시험실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챔버들이 한 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스트는 한 2대 정도, 뭐 이런 프리퀄 테스트하는 것도 한 2대, 뭐 이렇게 있고요. 이런 바이브레이션 하는 복합 진동을 하는 이런 챔버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이런 충격 챔버들, 이런 장비들이 그냥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 하드웨어 릴라빌리티는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전장 회사에서 좀 맨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 측정 장비도 이제 아까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를 측정하려면 이런 광학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암막 커튼을 치고 빛이 들어오지 않게 설계를 갖추어서 이런 광 측정 장비가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이런 지글도 만들어서 설비를 갖추게 되고요. 뭐 부가적으로 이런 장비들도 같이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여러 종류의 테스트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 테스트라고 해서 고객에게 납품되기 이전에 그 최종 상태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자동차에서는 이런 ASPICE 프로세스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통상 시스템 테스트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용자 간증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 테스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뭐 이슈 단독, 클러스터나 허드 단독으로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슈끼리 연동 확인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신차 시험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스는 뭐 조금
네, 하여튼 이 소프트웨어의 자동차 그 테스팅의 근간이 되는 스펙인데, 네, 이번엔 네, 대략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에이스파이스에서는 이런 V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리퀘어먼트 그리고 리퀘어먼트 분석 그런 디자인하는 단계 그에 따른 테스팅 액티비티를 나열한 이런 V 모델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모델들 자체를 여기 보시면 이런 히스나 포드, 피아트 이런 회사들이 각자 자기들이 만든 이 스펙이기 때문에 일부는 어떤 거는 채택하고 어떤 건 채택하지 않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팅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이 확인하는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에이스파이스에서는 바이디렉셔널 트레이스빌리티라고 하고 현업에서는 이 요구공학, 고객사가 준 요구사항을 우리가 인정시험을 시스템 테스팅을 하는 케이스로 정말 100%다 커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를 보증해야 되고 또 증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두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확보할 때 초기에는 이제 엑셀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리퀘어먼트 1번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뭐 1-1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드리머나 도어스라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 리퀘어먼트 1번에 대한 걸 어떤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이 자동으로 링크가 연결돼서 커버리지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에이스파이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자동차 제조사가 이 서플라이어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제 얘네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 에이스파이스 스펙 자체에 이런 레벨링을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캐퍼빌리티를 얘네 프로세스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결혼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게 에이스파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이스파이스 모터에 이제 이런 산출들 뭐 여러 가지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객사가 제조사가 서플라이어들을 레벨 1, 2, 3로 등급을 매기고 그 특정 등급이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그 피드백을 주고 개선을 요청해서 그 레벨 역량을 맞추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게 안전이 관여되어 있는 에이다스나 아니면 이런 클러스터 속도계가 나오는 그런 장비들은 통상 레벨 3, 에이스파이스 레벨 3를 득해야 이제 소위 말하는 납품이 가능한 수준이 되고 일반 아까 보시는 헤드 유닛 같은 내비게이션 오디오 나오고 이런 것들은 통상 그냥 2등급 정도, 레벨 2 정도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에서 나와서 이런 오디트를 하고요. 오디트이 아니라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이런 어세스먼트를 각 항목별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fully large라고 마킹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뭐 이런 전형적인 아까 에이스파이스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프로세스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뭐 개발 액티비티들이랑 차치하고 저희는 이런 시스템 영역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 테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뭐 통합 단위 시험, 유닛 테스트, 미스라 룰 체크 이런 것들은 개발 영역의 고유 영역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뭐 앞에 나오는 그런 에이스파이스의 근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대부분 이렇게 리퀘어먼트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기네들도 아주 리퀘어먼트를 만들어서 주면 통상 이런 서플라이어 측에서는 개발팀에서 그 자체 문서를 리뷰하고 분석해서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운영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실제로 그게 다 갖추어졌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그 요구사항대로 구현을 개발팀이 하면 그걸 QE라고 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런 코딩률이나 소스코드 결함을 검증하고 기능 구현을 확인 시험하고 이런 어떤 초기의 인티그레이션 관점의 그런 문제점들을 잡고 테스팅하는 역할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한테 인정시험 부서로 넘어와서 실제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도 고객의 요구사항 기반으로 하는데 고객사에서 이런 SRS나 CSRS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펙이나 시스템 리퀘어먼트 스펙을 명세해서 만들게 돼 있고 고객사와 같이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어먼트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전개가 되어 있는지 분석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고요. HLD나 LLD도 고객사의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서 아키텍처든 코딩 누리들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인정시험 분야는 통상 저희한테 맡기고 그 각 서플라이어들이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가 앞에 보셨던 그런 커버리지, 요구사항을 100% 만족하는지, 트레이스빌리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사가 오디트를 하고 그 오디트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실제 릴리즈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실제로 보면 테스팅 종작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긴 한데 실제로 한 개의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인데 그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를 매 버전 시작할 때마다 이런 기본 동작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 기본 동작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의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간 복합 시험을 해서 연동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것도 이제 다 정리가 되면 거의 개발이 몇 가지쯤 되면 그냥 경험 기반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인정 시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에 그냥 4주나 6주 사이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막판에 이제 버전이 좀 릴리즈 중에서 해가지고 하면 선택적으로 변경적 기반으로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테스팅에 쓰이는 이런 벤치들과 툴들이 있고요. 크게는 이런 기본 매뉴얼 테스트 시험원들이 한 모델당 일부에는 한 20명, 30명 이 정도씩 활동돼서 테스트 케이스 스텝에 맞게끔 인정시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시험의 별개로 이제 자동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동화 평가는 통상 그 자동차가 처음 시동을 걸고 그 시동을 건 다음에 운행하고 정차하고 이런 과정에 일련된 어떤 파워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파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맞게 스트레스 테스트, 반복 시험, 똑같은 동작 시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평가들이 자동화 평가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기본 기능 동작 중에서도 소위 말해 사람 손을 많이 탈 필요가 없는 다이어그노스틱스나 그런 IOP 테스트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해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동화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매뉴얼 테스트가 한 10,000개라고 치면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는 그런 기본 기능들은 자동화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차를 받아서 시험을 하고 현대에서는 차량을 한 2대, 3대 줍니다. 그래서 모델 중에 제네시스 한 대, 제네시스 전기차 한 대 이런 형태로 차를 받고 그 다른 폭스바겐이나 GM은 차를 직접 주지는 않고 저희가 예전 차를 사서 그 차를 다 뜯어가지고 안에 이제 시로박스 바꾸고 디스플레이 바꾸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미국에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GM 본사 근처에 가면 거기서는 그 GM에서 운영하는 트럭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 전 오피스를 통해서 가서 실차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실차가 없는 초기 단계 때는 이런 캐노이 장비라고 차량에 사용되는 그 기본 네트워크의 그 통신이 CAN 프로토콜인데 그 CAN 프로토콜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장비를 이용해서 차량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여기는 뭐 라디오에 대한 어떤 툴들이 있고 이런 IoT, USB나 폰에 대한 그 인터오퍼러빌리티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도 하고 자동화는 뭐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이런 영상을 이런 데몬 테스트 타겟에다가 우리가 데몬을 인스톨하고 실제 PC에다가 클라이언트를 깔아서 이런 영상 동작 스크립트를 운영하고 스크립트 운영해서 동작이 되면 그걸 화면 영상 캡처나 아니면 그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뭐 합부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들을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자동화 테스트에서 아까 엄청 그랬지만 주로 자동화에서는 이런 그 파워 스테이트에 맞게끔 뭐 100ms, 200ms로 특정 CAN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기능 중에 가장 사람 손이 많이 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해서 기본 기능도 자동화를 하게 하고 이런 필드에서 나오는 이슈들 재현이 잘 안 되는 것들도 그 시나리오를 추정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테스트들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비클 장비 같은 차량에서 이제 그 크랭크 퍼스라고 하는데 이 시동 걸 때 시동과 파형을 근간으로 해서 파형을 계속 무한 인풋을 넣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출력거릴 때 다른 이슈가 없는지 하는 그런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엔 저희가 이제 V2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이런 오토메이션을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단순 이슈들만 자기네 여기 클러스터 여기 그 AVN 장비 하나만 연결해서 계속 이 장비에 넣은 그 CAN 메시지 스트레스를 줘서 테스트하고 뭐 이 클러스터 하나에만 계속 CAN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이런 초보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이슈가 누군가 나오는 것들을 참고해서 점차 이제 확대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 개발 중간쯤 되면 이제 이 두 장비들을 연동해서 실제로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런 여기도 강화 스트레스 CAN 메시지를 때리고 이쪽도 때리고 또 내비게이션 화면도 막 강제로 돌리고 해서 실제 필드와 예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의 막 몇 달 며칠을 계속 돌립니다. 그냥 프로젝트 시작하면 버전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넣어서 끝날 때까지 한 3-4주 동안 계속 돌려서 다른 이슈가 없는지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실제로 앞에서 보신 그런 소울 시스템 테스팅이나 하드웨어 릴라빌리티 테스팅을 말씀드렸다면 여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를 전장 부품들을 만들면서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 테스팅 영역에서 통상 이제 시험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아직도 대세이긴 합니다. 저희도 시험원만 지금 한국에 한 500명 그리고 베트남하고 인도, 베트남에 한 120명 인도에도 한 1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그 각 오피스마다 운영하는 인원들을 천치하더라도 한 700명 정도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인정시험 이런 시스템 테스팅을 소프트웨어만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의 한 20%, 30% 정도는 이런 자동화
자동화 시험이 이제 차지하고 그 부분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객사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이 부분이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는 또 어떤 시험원의 역량 이외에 갖춰야 될 걸로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런 자동화를 할 때 조금 부가적인 툴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소스 코드들도 엄청 많고 엄청난 소스 코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제품마다 통상 AVM은 한 10,000개, 20,000개 현대 같은 경우는 30,000개 쓸 때는 그런 제품 하나당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오토모티브 제품들은 통상 그냥 이슈 제로입니다. 그래서 고객사, 소위 말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라인 중에 이슈가 하나가 딱 나오면 그건 제로 킬로미터 이슈라고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하여튼 막 이렇게 한번 이슈가 나오면 라인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라인이 멈추면 하루 라인이 멈추면 돈이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진짜 불난지가 호떡지게 불나는 거 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트라이얼 기간, 생산 트라이얼 기간에 그런 이슈들을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는 항상 고객사에 나가기 전까지 이슈 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코드 릴리즈 주기도 점점 예전에는 막 6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막 이제 2주까지도 단축이 되고요. 저 현대 같은 경우는 1주도 긴다고 그러고 이제 데일리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또 그 자동화 영역 중에서도 이런 것들,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X를 막 회사에서 권장을 하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교육도 정기적으로 특정 인원들을 뽑아서 진행해서 하여튼 DX를 계속 강조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뭐 변명을 쓴 거긴 한데요. 그냥 쓴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이건 대부분 DX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에서는 제가 속한 회사는 우리 회사에서는 인정시험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이용해서 추론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AI도 적용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AI는 좀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에 이 AI 담당자가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키워드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와서 하는 얘기는 이 수학을 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요. 개념도 이해해야 돼서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한 3명 정도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더 전문적인 곳으로 가서 더 전문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의식이 깨어서 갔고 한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아서 계산을 꼭 참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는 이렇게 자동화 시험을 더 고도화하고 효율화하는 그리고 또 업무에 있어서 좀 효율화하는 이런 분야를 아직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AI를 이용한 영상 판별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구성원 한 명, 저희 시대에 있는 한 명이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프로젝트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면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뢰성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하루 종일 영상을 녹화하고 그 영상 화면에서 이상 화면이 있는지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 화면을
대부분 이제 로그를 심어서 추출하기도 하지만 이 영상 화면에 이렇게 막 스크래치거나 아니면 잠깐 소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리킹이든 이런 화면들은 사실 로그에 잘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레코딩을 하고 그 다음날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살펴보는 걸 하거든요. 그걸 매 모델 그렇게 하고 매 버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피로도가 높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옳은 화면을 이렇게 검출할 때 기존의 로깅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고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영상 판별 시스템 뭐 이런 고객사에서 맨날 그러죠.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영상에 대해서 추출한 결과를 갖고 오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런 AR을 적용해가지고 영상을 좀 이렇게 자동으로 검출해보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은 아니면 6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짜리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래서 말로 차고 이제 시작했어?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학도 들어가고 이런 툴도 잘 모르겠고 파이썬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시작을 하다가 한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의식이 깨어서 CTO로 가고 한 사람이 나오자 하는데 꾸역꾸역 해서 이제 이런 툴들 이런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도 정하고 이런 뉴트럴 네트워크 모델도 레슨넷 뭐 이런 형태의 것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딥러닝 학습을 이런 걸 통해서 코딩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넘게 해서 작년 연말쯤에 이제 대략 1차로 내보냈는데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AP에는 이런 정상 화면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정상 화면들을 화면을 녹화해서 화면을 캡처하고 불량 화면을 좀 이렇게 임시로 처음에는 이걸 억지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불량 화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재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석 달을 해도 뭐 한 장 나올까 말까 막 이러니까 엄청 혼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게 이제 이런 노이즈 패턴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자동화 시험 쪽에 있는 저희 또 코딩 잘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 도움을 구해서 이런 화이트 노이즈나 이런 플리킹, 이런 녹색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강제로 이제 막 조합을 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이런 그린 노이즈, 뭐 이런 모자이크, 화이트, 스트라이프 노이즈 이런 거를 이제 막 섞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건 이제 뭐 툴을 소위 말하는 상용 툴은 아니지만 툴을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학습된 이 4만 장에 대해서는 양보를 막 해보면 뭐 거의 뭐 99%까지 온다고 막 진짜 하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된다고 막 해서 돌려보자. 정말 이제 이 인정수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량인데 불량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량인데 불량이 아닌 거를 없애는 데 일단 많이 집중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개선을 하는 활동도 하고 맞아가면서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막 이런 설명도 하고 상하장을 준비해서 뭐 카메라로 이렇게 했고요. 학습도 시켰고 막 엄청난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딥러닝도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게 있고 이런 패턴을 써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엔지니어한테
좋다. 잘 좋은데 데모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한 게 여기 원래 영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데모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 보안에 걸린다고 이거 빼야 된다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 영상 자체는 이런 FM 화면에다가 그 중간에 이제 저런 화이트 노이즈 그 뭐죠? 이런 백색 노이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넣고 화면에 일부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고 시험 데이터에 이런 잘못된 게 몇 개가 있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다 검출을 해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이런 AVN 시스템에는 그 현대 모델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 블랙하고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는 검출해내는 걸로 적용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시험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험을 진행하는 그 인정시험 그 리더들한테는 뭐랄까 이제 적용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편해지기는 했다. 뭐 그 다음날 와서 내용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얘가 있어서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다 정도의 피드백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편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서는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게 좀 되니까 다른 모델들도 이런 다른 제품군들도 한번 더 해보자. 이제 현재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 엔지니어가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든데 좀 사람을 붙여두고 막 그런 컴플레인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연구원을 그 실제 자동화 팀으로 다시 옮겨서 거기 코딩 잘하는 사람들하고 좀 붙여서 좀 시너지를 내라고 해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 뭐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진입장벽이 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AI에 대한 컨셉추얼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관념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아직은 좀 꾸역꾸역은 하고 있는데 영역은 되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코드 변경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추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그 한 이틀 만에 혹은 하루 만에 그 변경점에 대한 리그레션 테스트, 뭐 확인 시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냥 개발자들이 여기가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코드 안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실제 그 코드가 바뀌는 기 시스템에서 코드를 변경하면 그 변경한 커밋한 내역들이 이제 리스트로 올라오고 그 리스트를 개발팀의 엔지니어와 우리 쪽 엔지니어가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거는 임팩트가 뭐였네요. 이건 뭐 바뀌었네요. 이런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 안에 한 하루 이틀 안에 진행을 해야 되면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대부분 충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가 저희 코드 비용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이 소스 코드의 변경 기록은 그 기시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이슈 대비는 이제 안드로이드 ALM이라는 그 이슈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기본 인터페이스나 일을 하면 좀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부터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짧은 시간 내에 변경점을 파악하고 그 변경점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추천해서 시험원들이 적합도 높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하고 있어 구축은 되어 있는데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좀 사용성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릴리즈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적합도를 높이는 활동이라서 엔지니어들이 이걸 쓰면 편하긴 한데 그 하루 테스트하는 걸 위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또 넣어서 뭘 돌리고 이런 것 자체를 좀 불편해해서 사실 동작을 하고 도움을 받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아직 좀 활성화는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고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이건 조금 더 좀 진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시험원들이 시험을 할 때 각 장비마다 이제 로그가 축적이 되는데 그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시험을 좀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슈를 잘 찾는 어떤 시험원 예가 있고 또 잘 못 잡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분명히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석적으로는 그 엔지니어가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높고 경험도 많고 또 업무에 대한 성향도 되게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팩터 말고 다른 것들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접근을 좀 하게 해서 다른 시험원들이 그러면 역량도 안 되고 애티튜드도 나쁘고 그런 시험원들이 60%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애들이 결국은 잘해야 시험이 잘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단기간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고요. 이것도 일단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 로그 파일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면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로그를 가지고 이제 안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진행한 시간, 어느 모듈에 들어갔고, 얘가 이슈가 발생했고, 이런 적당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이런 가시화된 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앱을 거쳐서 갔어요라는 것. 이건 전체는 이제 전체 테스트 케이스에서 운영하는 앱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험을 A는 요 버전에서 여기로 가서 시험을 했고 요 버전에서 여기로 갔고 여기로 갔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는 이제 호출을 얘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식화돼서 시스템으로는 표현하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도식화된 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냐 이거는 아직은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요 기능에서 요 기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좀 많이 하면 이슈가 많이 잘 잡히니까 이걸 체크리스트화 해가지고 시험원들한테 배포하고 진행하면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하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시스템용 테스트 영역 부분은 변경점을 잘 알고 잘 관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관된 테스트 케이스 추론하고 뽑아내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사 과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막 두서없이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강의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퀘스천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계시는가요? 우리 기자님들 그때는 예, 궁금한 게 그 질문이죠.
그 LG전자가 그 애플카나 구글카를 뭐 만든다는 이야기가 얼핏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자부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기 그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 오퍼하고 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이쪽으로는. LG전자는 그때 2013년 뭐 그 당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본부장님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2016년, 17년, 아시죠? 17년, 18년에는 우리는 차 안 만들어. 우린 차 안 만들 거야. 이렇게. 우린 전장품만 만들어. 근데 대부분 보시면 막 배터리도 하죠. 뭐 조향 핸들, 뭐 카메라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다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근데 안 하신다고 했어요. 뭐 저는 뭐 그 이후에 업데이트 받은 소식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질문을 할 때 보니까 지금 미역기관에서 전기차 탔을 때 부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실제 거실에서 테스트하는 부분하고 영향이 있나요? 지금 저희 스마트 사업부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시는 제품들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ADAS 시스템 이런 것들이라서 전기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에서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른 내연기관을 그 엔진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임팩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쭉 잘 나갈 것 같다는 맞습니다. 예를 보면 이렇게 직관을 봤을 때 전기차를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분야가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테스트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테스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나 AV 시스템은 이게 전기차는 아니면 내연기관이나 차이가 없는데 전기 충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다루지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화재도 나지 않아야 되고 뭐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볼트 조절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기 충전이든 전기 제어 쪽의 부분은 소프트웨어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AS 같은 경우가 점점 더 영역이 커져서 저는 이제 ADAS가 안 달려있는 시스템을 인정합니다. 산타페를 타는데 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ADAS가. 근데 요새 나오는 그 아반떼나 그보다 더 작은 차들도 ADAS 완전 ADAS는 아니지만 이제 이 옆에 그 사이드 미러에 차가 가까이 온다는 걸 센싱하는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자 편의성에 기반한 것들의 부품 그런 것들은 점점 소프트웨어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새로 생성되어 있는 영역 그런 것들도 과거에는 이제 기계적인 메케니컬 측면의 어떤 변화였다면 점차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 계시나요? 중요하구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하드웨어 쪽 테스트할 때 전체 워런티 기간만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속 수명 실험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테스트 기간을 줄여가지고 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는 피올레드 제품을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류가 꽤 있습니다. 다이노에도 출시하는 게 있고
저 지금 이제 출시가 있는 그 GM의 스컬레이 차량이라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 고객 서비스 요청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퓨어레드의 루미넌스가, 그러니까 휘도가 소위 말하는 15,000시간을 써도 얘가 휘도가 70%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증명해야 이제 이런 과제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항상 그걸 15,000시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제품을 하나 디스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챔버에다 넣고 돌릴 때 15,000시간을 다 돌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쓰는 방법은 고온에서, 그러니까 상온에서 얘가 그 휘도 감소율이 1000시간에 휘도 1, 감소한다 이러면 고온에서 약 90도에서는 휘도 10으로 감소한다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만드는 LG 디스플레이나 에이고나 이런 회사들에서 그런 스탠다드 스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찌는 겁니다. 장비를 쪄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쪄서 패턴을 찾아내고 회귀곡선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도까지 올라오면 동작을 잘 안 하니까 이제 60도 정도로 쪄서 휘도 곡선을 보면 이제 얘가 25도에서는 감소도가 기울기가 2였다 그러면 이 60도에서 찌면 한 3 정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40일, 50일 정도 찌고 쳐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곡선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게 자꾸 어려움하게 떨리는데 거짓말이 아닐 수 있지 회귀 분석합니다. 이게 손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 식스시그마 할 때 툴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회귀 곡선을 찾아내고 그 회귀 곡선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60도로 치면 이 곡선이 나오니까 얘는 그 이후에도 이만큼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리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죠. 질문이 없는 것 같으면 너무 진지하게 학교적으로 공부를 좀 같습니다. 내가 우리 발표해주는 박민영 실장입니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회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간단히 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쵸, 광의정 동부의 미아에 데이터 탱 사업을 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우리 제조인단계 자격자들, 근골격계 질환을 굉장히 육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실제 질병이 발생돼가지고 병원에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 미아 쪽에서는 이렇게 병이 발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직접 작업하는 현장에서의 작업하시는 분들의 실데이터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근골격계 그 이전 데이터, 작업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좀 보이라는 기획을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의료 보면 이렇게 저희들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은 급속 방송하고 조립 쪽에서 이 근골격 환경이 전부 수도권이면 부산이 제일 많고 공장이 제일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부산시 제안했고 미안 쪽도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데이터를 촬영하고 분석하고 저희 또 분석하는 애플 기술을 저희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좀 부탁드려요.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약 40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는 현장을 저희 아까 우문의원의 김 대표님이 와서 흔쾌히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한 3개월 더 지금 하려고 지금 울산 지역에 현대자동차 밴드 자동차 조립하는 기업 하나가 의견서 내리러 가다 지금 되어 있고, 3개 정도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저희들 완전히 이제 가치가 선정되면서 2천만 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은 약 40시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촬영팀이라서 촬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작업자를 제공해주고 있고 요즘 또 뭐 작업자들 이렇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가지고 저희들 작업하시는 분들은 100% 이제 비식대라 데이터 전처리를 가지고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댓글을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또 오늘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심플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행 특공대라고 여행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죠? 조금 요즘 여행 산업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데 부산에 조금 여행 특공대라 해가지고 벤처 기업이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데 오히려 조금 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송윤수 대표라는 분이 이번에 자기가 손반장이라고 여행 반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현재 선복도로 꿈 여행자 요즘 이렇게 오프라인에 선복도의 이야기 관련된 여행 퀴즈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미지의 영역에서 이번엔 작은 성취감 주제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재밌는 건 제가 그때 선택해가지고 체육학과 출신인데 어쨌든 강남 쪽을 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5월 20일 날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꼭 오셔가지고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 이것도 거의 이제 종만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좀 많이 참석해 주셨을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찍고 종료하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놀러 간 사람이 있어.